최재훈 씨, 재훈 씨의 아버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재훈 씨를 무척이나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까? 제 아버지는 이미 제가 어릴 적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쪽은 누구신데 제 이름을 아시는 거죠? 지금 많이 혼란스러우신 거 잘 압니다. 한 번도 아버지 얼굴을 본 적 없을 텐데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저에 대해서 뭘 얼마나 안다고 그런 말을 하세요? 저랑 저희 어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알기나 하세요? 여기 최재훈 씨 아버님 되시는 분의 연락처입니다. 지금은 믿기 어렵고 많이 혼란스럽겠지만 마음이 진정되시면 연락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재훈 씨의 연락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결혼을 앞두고 숨겨진 출생의 비밀을 마주하게 된 최재훈 씨의 기막힌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결혼을 앞둔 최재훈 씨 앞에 돌아가신 줄만 알았던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난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최재훈 씨의 숨겨진 출생의 비밀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저랑 우여곡절 많은 최재훈 씨의 인생 이야기 같이 한번 들어주실래요? 오늘은 사연을 시작하기 전 제주항공사고 희생자분들을 위해 짧은 묵념을 먼저 하고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큰 아픔을 겪으신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 먼저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최재훈입니다. 저는 부산 산복도로 끝자락, 낡고 비좁은 단칸방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뜨고 군데군데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비가 오면 지붕에서 물이 새는 날도 많았었죠. 그래도 저와 어머니에겐 그곳이 유일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는 제게 늘 이런 말씀을 하시곤 하셨습니다. 재훈아, 너희 아빠는 멀리서도 재훈이랑 엄마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셔. 우리 아들도 꼭 아빠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해. 알겠지? 한 번도 아버지의 얼굴을 본 적은 없었지만 어릴 적 저는 아버지를 늘 멋진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외국에서 열심히 일하며 가족을 생각해 주는 사람이라는 어머니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이죠. 제 생일이면 도착하는 선물이 마치 저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보낸 선물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저희 9살 생일날 때 도착한 커다란 택배 상자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상자를 열어주시자 그 안에서 반짝이는 게임기가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재훈아, 아빠가 보내신 거야. 우리 아들 생일이라고. 외국에서 보내주셨네. 라고 말씀하시던 순간 저는 벅찬 기쁨에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날 저는 친구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집이 좁고 초라하다고 느낄 때도 있었지만 새로운 게임기를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다는 생각에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게임기를 보자마자 입을 벌리며 놀라워했습니다. 와, 재훈아! 이거 너희 아빠가 보내주신 거야? 너희 아빠 진짜 멋지시다. 응, 우리 아빠가 외국에서 열심히 일하시면서 보내주셨어. 저는 그 순간 어깨를 으쓱하며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껏 즐겼습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아버지는 정말 우리를 위해 고생하고 계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건 이후로 저희 집은 더욱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무렵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만들어 주신 반찬 몇 가지와 함께 평소처럼 소박한 저녁을 먹고 있던 중 문 밖에서 거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씨 아줌마! 나와! 당장 나와 보라고! 그 목소리는 갑작스럽고도 위협적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숟가락을 내려놓고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순간 얼어붙은 듯한 표정으로 저를 보시더니 재빨리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다 문을 열기 직전 저를 방으로 밀어넣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재훈아, 방에서 나오지 말고 조용히 있어.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나오면 안 된다. 알겠니? 저는 어머니의 당부에 고개를 끄덕이며 방 안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어린 마음에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여 문틈 사이로 바깥을 몰래 내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진 중년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어머니를 향해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러고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너 같은 인간을 그냥 두고만 볼 것 같냐고.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서 계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여자의 시선이 제 방 쪽으로 향하는 걸 느꼈습니다. 아, 저 방에 있는 게 그 애냐? 내가 그 놈을 어떻게 키우나 보자. 내가 어떻게든 너랑 너희 자식을 불행하게 만들고 말 거야. 그 순간 저는 숨을 죽이고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바짝 긴장한 상태에서 눈물마저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두려움에 떨며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왔던 아줌마는 누구야? 왜 우리 집에 와서 그런 말을 했어?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긴 침묵 끝에 겨우 말씀하셨습니다. 재훈아, 그 일은 내가 알 필요 없어. 그냥 잊어버려. 저는 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더는 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어머니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저희 집의 경제적인 상황도 그 순간부터 갑자기 더욱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곰팡이가 피고 물이 새는 단칸방으로 이사를 간 무렵도 아마 이때쯤일 겁니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가정부 일을 하시며 늦은 밤까지 시장에서 물건을 파셨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실 때면 온몸이 피곤에 절어 있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설거지를 하며 손목을 주무르시던 모습, 저녁을 차리며 허리를 잠시 펴시던 모습, 지친 얼굴로 식탁에 앉아 간신히 밥 한 술을 뜨시던 장면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의 수척한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어린 마음에 죄책감과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왜 그 여자는 틈만 나면 우리 집에 와서 엄마를 괴롭히는 걸까? 왜 우리 집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걸까? 그 답을 알지 못한 채 저희 어린 시절은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로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저는 이상하게 무덤덤했던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어서였을까요? 제게 늘 아버지의 자리는 빈자리였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어머니께서도 그 소식을 전하며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시더군요. 재훈아, 아빠가 이제 먼 길을 떠나셨어. 앞으로 엄마랑 너랑 같이 잘 살아가자. 저는 어린 마음에도 그 말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왜 어머니는 울지 않으실까? 왜 그 일이 어머니에게 그렇게 담담하게 느껴질까?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한 것도 어머니의 결정이었습니다. 굳이 갈 필요 없어. 아버지는 이제 먼 곳으로 떠나신 거야. 라는 말씀만 남기셨죠. 저는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더 이상 궁금해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어린 나이에도 분명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도 밤이 되면 저는 텅 빈 마음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왜 한 번도 뵌 적이 없는지, 그리고 왜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해졌는지. 생각이 꼬리를 물며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럴 때면 그런 답답함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 더욱 답답해지기만 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러 사춘기에 접어든 저는 어머니와 점점 더 자주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에는 어머니가 모든 걸 해결해 주시는 완벽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나이가 들수록 어머니의 선택과 행동이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많아졌습니다. 방학이 끝나고 학교에 가면 친구들은 가족과 함께한 여행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우리 아빠랑 지리산 계곡에 갔다 왔는데 물고기도 잡고 수영도 하고 너무 재밌었어. 나는 포항에 있는 할머니 댁에 다녀왔어. 삼촌들이랑 고기도 구워 먹었지.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저는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제게는 그런 가족의 이야기가 없었으니까요. 그럴 때면 괜히 목이 막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구도 제게 대놓고 물어보진 않았지만 가끔 친구들이 툭 던지는 질문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재훈아, 너희 아빠는 뭐 하셔? 너희 집은 방학 때 어디 다녀왔어? 우리 아빠는 바빠서 못 오셔. 저는 매번 그렇게 대답하며 웃었지만 그 말을 뱉는 순간마다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친구들이 더 이상 묻지 않고 넘어가 주는 게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서럽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쌓이고 쌓였던 불만이 터져 나오고 말았습니다. 엄마!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왜 우리만 이렇게 가난하고 저는 왜 아빠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는 젓가락을 멈추셨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시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하셨습니다. 재훈아, 엄마도 내가 아빠 없이 자라서 마음이 아파. 엄마가 내 아빠 역할까지 다 해주고 싶었지만 그게 잘 안 됐나 봐. 미안하다. 하지만 그 말은 제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미안하다는 말은 어딘가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누가 이런 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줄 아세요? 친구들은 아빠랑 계곡도 가고 주말마다 야구장도 가는데 저는 왜 아빠를 본 적이 한 번도 없냐고요? 그 순간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으신 채 그저 고개를 숙이고만 계셨습니다. 제가 서러워서 내뱉은 말들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어머니가 그런 말을 듣고 얼마나 더 깊이 외로워지셨을지를 전혀 생각 못하는 철없는 소년일 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홀로 울었습니다. 그토록 화를 냈지만 속으로는 어머니를 원망하지도 않았고 그저 제가 가진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싶었던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을 들을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큰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춘기가 지나며 어머니와의 갈등은 조금씩 잦아들었지만 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공허함과
결핍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로 저는 아버지 없는 집안과 가난한 형편을 더욱 크게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같이 학원을 다니고 과외를 받고 방학이면 어딘가로 떠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반면 저는 방학에도 집에 머물며 집안일을 돕거나 혼자 책상 앞에 앉아 교과서를 붙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머니께 제 불만을 다시 터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고등학생쯤 되니 어머니의 고단함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며 저를 키우시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공부밖에 답이 없다. 저는 학원을 다니지 않고도 늘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친구들은 가끔 물었습니다. 야, 너 학원도 안 다니는데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해? 비법 좀 알려줘.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나도 모르겠어. 열심히 하면 되지, 뭐.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비법이 아니라 간절함이야. 내가 실패하면 우리 집에 희망은 없어. 성적표를 받을 때마다 어머니는 얼굴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이렇게 잘해주니? 엄마가 정말 고맙다. 엄마가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잘하니 엄마는 너무 뿌듯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이상하게 아려왔습니다. 어머니의 고생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었지만 고등학생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책상 앞에 매달렸습니다. 새벽까지 교과서를 외우고 문제집을 풀며 잠에 들었습니다. 수능을 치르고 성적표를 받아든 날,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부산을 떠나 서울에 있는 법대로 진학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어머니와 둘이 살았던 산복도로 끝자락의 작은 단칸방에서의 시간들은 저에게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그곳을 떠나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픈 기억들은 부산에 남겨둔 채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고단했습니다. 고향을 떠나 처음 발을 디딘 서울은 너무 낯설고 차가웠습니다. 작은 고시원 방은 방이라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좁았습니다. 방 한쪽에 놓인 간이 침대와 책상, 그리고 선풍기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이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믿었습니다. 고시원에서의 첫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서 성공하겠다고. 내 학교 생활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나오는 법률 용어들은 이해하기조차 어려웠고, 책의 두께는 고등학교 교과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했습니다. 하루 종일 도서관에 틀어박혀도 따라가기 버거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법시험 준비였습니다. 기본서를 펼쳐보는 순간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이걸 다 외워야 한다고? 이걸 이해해야 한다고? 혼자서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느껴졌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하나같이 신림동에 있는 고시촌에서 학원을 다니며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학원 강의가 시험 준비에 필수라는 걸 깨달았지만 제 형편으로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저는 자존심을 접고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휴대폰을 손에 쥔 제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나서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훈아, 무슨 일이니?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한데요. 학원비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어렵게 일해서 번 돈을 부탁하는 것 자체가 죄송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단 한 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하셨습니다. 재훈아,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조금 모아둔 돈이 있으니 너 필요한 곳에 써라.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제가 꼭 성공해서 갚을게요. 엄마 더 이상 고생 안 하시게 만들 거예요. 어머니는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갚지 않아도 돼. 엄마는 내가 열심히만 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학원에 다니게 된 이후 저는 오직 공부에만 전념했습니다. 새벽이 되면 가장 먼저 도서관에 도착했고 사람들이 다 돌아간 밤늦게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남들보다 10배, 아니 100배는 더 해야 한다. 몇 해 동안의 고된 노력 끝에 마침내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합격자 명단에서 제 이름을 발견한 순간 저는 믿기지 않아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가장 먼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합격했어요. 저 합격했다고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재훈아, 정말 잘했다.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하다.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다. 그날 밤 저는 합격의 기쁨 속에서도 어머니의 희생을 떠올리며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습니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나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야. 합격 후 연수원을 수료하고 서울의 유명 법무법인에 취직하며 제 삶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정장을 입고 사무실로 출근하고 법률 서류를 검토하며 동료들과 회의하는 제 모습이 스스로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꿈꾸던 일들이 조금씩 현실이 되어 가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허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동료의 소개로 제 운명의 여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김민희였고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그녀와 마주 앉은 날 저는 밝고도 따뜻한 그녀의 미소에 이끌렸습니다. 서울 생활에 적응하느라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했던 저로서는 민희와의 만남이 신선한 바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몇 번의 만남을 통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저희 과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놀라워하며 말했습니다. 재훈 씨, 정말 대단해요. 어머니랑 두 분이서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버티고 여기까지 오셨다니 존경스러워요. 그녀의 말은 저에게 위로이자 자부심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가정사를 털어놓으며 누군가에게 위로받는 느낌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며 더욱 가까워졌고 사랑이라는 감정이 점점 마음속에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을 만나 뵙는 날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민희는 그날 밝은 얼굴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 부모님 좀 엄격하시긴 하지만 좋은 분들이에요. 너무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생각해요. 그녀의 말을 믿고 문을 열었지만 제가 그 자리에서 느낀 공기는 너무나도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민희의 부모님은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제가 인사를 건네자 미니의 아버지가 바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본가가 부산이라 들었는데 그럼 해운대 쪽에 사시나요? 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해운대는커녕 우리 집은 산복도로 끝자락에 위치한 작은 단칸방이었으니까요. 저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해운대는 아니고 그냥 조용한 동네에 있습니다. 그 대답에 미니의 부모님은 살짝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은 마치 저를 평가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녀의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조용한 동네라. 그럼 그 동네 집값은 보통 어느 정도 하나요? 그 질문은 저를 더욱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 묻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집값이 비싼 동네는 아닙니다. 제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미니의 아버지는 눈썹을 찌푸리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왜 자꾸 대답을 회피하는 것 같죠? 그냥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숨기는 게 있나요? 여자친구 부모님들의 시선과 말투는 분명히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는 가정부로 일하시며 혼자 저를 키우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여자친구의 어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내려놓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정부로 일하셨다고요? 그럼 어머니는 학력도 변변치 않으시겠네요. 그 말은 마치 칼날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옆에서 여자친구 미니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재훈 씨 어머님 학력이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니의 항의에도 그녀의 아버지는 더욱 단호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넌 가만히 있어.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야.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라는 걸 모르니?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저히 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눈앞의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살아온 모든 시간과 어머니의 희생이 그들의 앞에서 조롱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어지는 그들의 말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가 딸을 그렇게 의사로 만들어놨는데 재벌가에 시집 보내는 건 아니더라도 최소한 우리와 수준이 맞는 집안으로 보내야 하지 않겠어요? 미니는 끝내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쳤습니다. 그만 좀 하세요. 왜 재훈 씨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녀의 부모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우리가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돈 문제는 우리도 어느 정도는 보태줄 생각이에요. 하지만 반반 나눠낸다 생각하면 최소한 5억은 준비해 와야지요. 그 정도도 못하겠다면 미련 갖지 말고 깨끗이 헤어지세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모욕감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미니는 눈물을 흘리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저도 뒤따라 그곳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한동안 여자친구와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부모님 앞에서 저의 모든 과거가 그리고 어머니의 모든 희생이 부정당했다는 생각에 스스로 너무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그녀에게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못한 채 저는 홀로 고통 속에서 방황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성공해도 나의 집안 배경이 바뀔 수는 없잖아. 여자친구와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나는 어디까지 모욕을 감수해야 하는 걸까?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들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녀의 부모님과의 갈등은 제 가슴 속 깊이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과
그녀의 부모님과 한 가족이 될 수 없다는 현실 사이에서 저는 끊임없이 흔들렸습니다. 매일 밤 미니에게서 걸려오는 전화를 손에 쥔 채 수없이 망설였습니다. 지금 전화를 받으면 뭐라고 해야 할까?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 이런 고민 속에서 시간은 그저 흘러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나와 익숙한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낯선 남자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모자를 깊게 눌러쓴 그는 어딘가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며 저를 막아섰습니다. 최재훈 씨 맞습니까? 저는 순간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누구신데 제 이름을 아세요? 그 남자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중요한 얘기요? 대체 무슨 얘긴데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 말은 마치 날벼락처럼 저를 강타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다고요? 저는 얼어붙은 채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까? 제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이미 어릴 적에 돌아가셨다고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낯선 남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최재훈 씨의 아버지 되시는 분은 부산 건축업계에서 유명한 최 회장님이십니다.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지금 아들인 최재훈 씨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며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게 낯선 남자는 명함을 한 장 건넸습니다. 여기 당신의 아버지이신 최 회장님 연락처입니다. 지금은 믿기 어렵고 많이 혼란스러우시겠지만 마음이 진정되시면 연락이라도 한번 주세요. 낯선 남자가 떠난 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명함은 마치 폭탄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니는 왜 이 사실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왜 이제서야 나타난 걸까?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일이지? 며칠 동안 저는 그 명함을 손에서 놓을 수 없었습니다. 수십 번 번호를 눌렀다가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있다 보면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결국 저는 큰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재훈이니 내가 너의 아버지 되는 사람이다. 그 짧은 한마디에 저는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네, 제가 최재훈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고마워. 이렇게 연락해줘서 항상 너와 만나고 싶었단다. 아빠가 해주고 싶은 말이 정말 많아. 만나서 아빠가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얘기해주마. 우리는 며칠 뒤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깔끔한 정장에 중절모를 쓴 노년의 남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반겼습니다. 재훈아, 시간 내줘서 고맙다. 저는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명 처음 보는 낯선 얼굴인데 묘하게도 익숙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제게 따뜻한 차를 권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정말 고맙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나신 겁니까? 어머니와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무겁게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아빠 집에 가정부로 들어왔을 때 그때 처음 내 어머니를 만나게 됐다. 너는 내게 뜻하지 않게 찾아온 아이였어.
하지만 나에겐 정말 선물과도 같았단다. 아내와의 관계 사이에선. 그때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아이를 얻지 못했거든. 하지만 그때 나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고 너희 어머니와의 관계는 어떻게든 비밀로 해야만 했다. 그렇게 비밀을 유지하다 어느 날 내 아내에게 모든 것이 들통나고 말았지. 아버지는 이어서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 와이프가 너희 집을 찾아가 내 어머니를 몰아세운 것도 잘 알고 있어. 그리고 그 뒤로 나는 너희 엄마와 너랑 연락을 끊을 수밖에 없었어. 처갓집의 지원으로 사업을 시작한 상황에서 자칫하다 모든 걸 잃게 되는 처지였거든. 나를 욕해도 좋다. 정말 미안하다. 저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주먹을 쥔 채 떨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버리신 겁니까? 어머니께서 밤낮 없이 일을 하며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세요? 저는 늘 아버지란 존재에 빈자리를 느끼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와서 무슨 이유 때문에 제 앞에 나타나신 겁니까?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작년에 내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순간에 내게 유언을 남겼다. 너희 어머니와 내가 많이 힘들었을 텐데 지금이라도 그들을 찾아가 도와주라고 모든 걸 용서할 테니 이제라도 혈육을 찾아서 따뜻하게 대해주라고 하더구나. 그 말을 듣고 저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릴 적 집을 찾아와 어머니를 몰아세우던 그 여자가 이런 말을 남겼다니.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너 요즘 결혼 준비 중이지?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살짝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아버지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너를 찾으려고 심부름 센터를 통해 수소문했어. 너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알아봤어. 그리고 내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 저는 놀라움과 불쾌감이 교차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가 제 삶을 뒤쫓아 모든 걸 조사했다는 사실이 불편했습니다. 그런 제 표정을 읽었는지 아버지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 기분이 나쁠 수도 있다는 걸 안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너를 찾으려면 어쩔 수 없었어. 한참을 고민했지만 이 방법 말고는 너를 만날 길이 없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를 뒷조사한 이유가 정당하다고 느껴지진 않았지만 왜인지 어렴풋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내 결혼 상대 부모님이 돈을 준비 안 하면 딸을 줄 수 없다고 했다면서. 아버지는 제 표정을 살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빠가 얼마든지 도와주마. 단순한 돈이라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 뒤늦게나마 아버지로서 자식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라 생각하고 받아줬으면 좋겠어. 저는 순간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정말 그 말이 진심인지 궁금했습니다. 그 돈으로 저희를 버렸던 세월을 다 해결하시고 싶으신 건가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돈이 당연히 그동안의 나의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들지는 못할 거야. 하지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어. 지금부터라도 내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돈을 받는 것이 어머니와 저의 자존심을 꺾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미니와의 결혼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도움을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걸까? 아니면 끝까지 거절해야 하는 걸까? 그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뒤늦게 내미는 손길이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저와 어머니의 희생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질문이 떠올랐고 선택의 순간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혼란 속에서 헤맸습니다. 아버지와의 만남 이후 그날 들었던 이야기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 사실을 숨겼는지, 아버지가 왜 이제야 나타난 것인지, 모든 질문이 얽히고 설켜 저를 괴롭혔습니다.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한 채로는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부산으로 내려가 어머니를 만나서 진실을 묻기로 결심했습니다. 엄마, 저 아버지를 만났어요. 돌아가셨다면서요? 돌아가신 분이 왜 제 앞에 나타나신 거죠? 왜 저에게 그동안 거짓말을 하셨어요? 어머니는 손을 멈추고 한참 동안 침묵하시더니 조용히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듯 했습니다. 재훈아, 차마 어린 너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없었다.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았어. 내 아버지가 우리를 버린 사실은 변하지 않을 테니 내가 상처라도 덜 받길 바랬어.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첩의 자식이라는 그런 슬픈 진실을 도저히 어린 너에게 말할 순 없었단다. 저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선택을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진실을 숨기고 있던 어머니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에게도 아버지가 찾아왔었나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며칠 전에 찾아왔었다. 저는 다시 다급히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버지를 다시 만날 건가요? 어머니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하셨습니다. 재훈아, 엄마는 너희 결정에 따를게. 내가 싫다고 하면 너희 아버지랑 다시는 연락하지 않을게. 내 상처를 다시 들추고 싶진 않아. 어머니의 말은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언제나 저를 중심에 두고 생각하셨고, 이번에도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제 선택을 먼저 존중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가 원하면 다시 만나셔도 좋아요. 저는 그 사람을 아버지로 받아들일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겠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 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와의 대화를 통해 진실을 마주했지만 제 안에 남아있는 혼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등장과 미니 부모님과의 갈등은 마치 두 개의 산처럼 제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이 얽히고 설켜 저를 점점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여자친구의 부모님과 대면했던 날의 모욕적인 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미니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은 씨, 왜 제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너무 심하셨던 건가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저를 붙잡으려 하고 있었지만 제가 그녀의 부모님과 같은 가족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니 씨, 잘못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 편이 되어주려고 했던 것. 정말 고마웠어요. 하지만 미니 씨 부모님과 같은 가족이 될 자신이 도저히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요. 부모님만큼이나 당신도 저한테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제가 설득할게요. 부모님께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왜 제가 당신을 선택했는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을까? 그들이 민희를 위해서라도 제 과거와 저희 어머니를 존중할 수 있을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들이 변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민희 씨가 다급한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재훈 씨, 우리 부모님을 다시 만나봐요. 제가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한 번만 더 당신을 함부로 대하면 저도 부모님과 연을 끊겠다고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녀가 저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알기에 그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게 있었던 일들을 민희 씨에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찾아왔던 일, 그리고 결혼할 때 돈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도와주겠다고 했던 일들 모두를요. 하지만 여자친구의 부모님에게는 모두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야. 부모님께는 굳이 말할 필요 없어. 민희 씨는 제 부탁을 이해한다며 약속했습니다. 약속 당일날 민희 씨의 부모님은 이번에는 훨씬 부드러운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민희 아버지는 저를 보며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재훈 씨,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너무 심했죠?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태도는 확실히 달라 보였지만 저는 어딘가 모르게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민희가 옆에서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응원하듯 바라보는 모습에 마음을 다잡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 민희 아버지가 대뜸 물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찾으셨다면서요? 그 말에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민희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했던 일이었는데 모든 것을 자기 부모님께 이야기한 모양이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민희는 긴장한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당황을 숨기며 겨우 대답했습니다. 아,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민희의 어머니가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디? 회장님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민희 병원 하나 차려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민희 어머니는 크게 웃으며 농담처럼 말을 던졌지만 그 순간 제 표정은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민희 어머니는 제 표정을 보더니 급히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아이고, 농담이에요.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아요. 하하하. 그 웃음 속에 깃든 가벼움이 저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민희는 옆에서 당황하며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의 만남도 결국 불편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를 떠나면서 마음속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민희의 부모님이 저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지만 그들의 태도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가벼웠습니다. 민희가 아무리 나를 위해 노력한다고 해도 이런 장인 장모님과 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저는 또 한 번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아버지와 어머니는 오랜 갈등을 뒤로하고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배려하려고 노력했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묵묵히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두 분의 모습을 보며 오랜 상처를 뒤로하고 그 분들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원래 아내분의 기일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함께 묘원에 가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망설였지만 어른이 된 지금 그 분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부부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아 많이 힘드셨을 거고 그 와중에 남편이 바람을 피워 나를 가지게 됐다니 그 충격과 상실감이 얼마나 컸을까? 오죽하면 우리 집에 찾아와 그렇게 격렬하게 항의했겠어? 어린 시절에는 그분이 무섭고 원망스러웠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니 그분이 느꼈을 감정들이 조금씩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떠나며 남긴 유언을 다시 생각하니 찾아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넓은 마음으로 어머니를 용서하시고 아버지한테 어머니와 나를 꼭 찾아 따뜻하게 대해주라니. 묘원에서 돌아오는 길 근처의 식당에서 우리는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아버지가 말을 꺼내셨습니다. 재훈아, 결혼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니? 그 말에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미니 부모님과의 두 번째 만남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특히 미니 어머니가 던진 농담을 이야기하자 아버지와 어머니의 표정이 단번에 굳어졌습니다. 병원을 차려줄 수 있느냐니?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살아온 배경이 물론 문제가 될 수도 있어. 그건 아빠가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내 어머니가 너를 키우며 얼마나 고생했는지 존중할 줄 모르는 집안과 가족이 된다는 건 그건 절대 옳지 않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격앙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너와 내 어머니를 무시했잖아. 그러면서 내가 돈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 태도를 바꿨다고. 그런 속물적인 사람들과 가족이 된다는 건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일이다.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재훈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내 편이야. 하지만 엄마는 내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는 걸 원치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건 좋지만 내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그녀의 부모님이 보여준 태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저를 멸시했고 아버지의 존재를 알게 되자마자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날 밤 부산에서 마지막 날을 보내며 저는 혼자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내면의 혼란을 조금 진정시켜 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속에서는 여전히 끝없는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집도 말 못할 사연이 많은 건 사실이야. 아버지는 어머니와 불륜을 저지른 거지. 그런데 어머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키워주셨어. 우리가 자랑스러운 집안이라 할 순 없지만 부모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가식적인 태도를 용납할 수 없는 거 아닐까? 미니와 함께했던 행복한 기억들이 떠오르면서도 그녀의 부모님이 던진 모욕적인 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직 이런 고민들이 제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저는 이 결혼을 계속 추진해야 할까요? 여자친구와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그녀의 부모님들이 보였던 태도를 무시하고 결혼을 강행해야 할까요? 아니면 부모님의 말씀대로 그녀의 부모님이 보여준 가식적인 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결혼을 물러야 할까요? 만약 제가 여러분의 자식이라면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댓글로 정말 솔직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말해주세요. 저희 성장 환경도 부끄러운 성장 환경이니 여자친구네 부모님께 숙이고 결혼을 진행해야 할까요? 아니면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게 맞을까요? 부디 댓글로 여러분들의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 주신다면 복잡한 제 머릿속을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구한 운명을 헤쳐나가고 있는 최재훈 씨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최재훈 씨의 부탁대로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을 종료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엔 구독자님들께 밝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1월 1일 새해에 새로운 사연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저희 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심하셔서 혼자만의 상상을 하시는 겁니다. 저희는 절대 그런 계획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이젠 아주 엄마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는구나. 저희가 그런 짓을 벌였다는 증거라도 있으세요? 재판장님 믿어주세요. 이건 모두 어머니의 망상일 뿐입니다. 과연 네가 이 녹음 파일을 듣고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어디 한번 보자꾸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사업하다 망한 아들과 며느리를 거둬줬다가 집까지 뺏기고 내쫓기게 생긴 박영희 씨의 사연입니다. 매일 밤 흘러내리는 눈물로 이불을 적시며 울고 또 울었던 박영희 씨가 어떤 기막힌 복수에 성공했는지 한번 들어주실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영희입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새벽 4시만 되면 저절로 눈이 떠졌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러 오는 손님들에게 따뜻한 밥과 국을 내놓기 위해선 이른 새벽부터 움직일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솥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며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무리 부지런히 움직여도 가슴 한구석이 허전한 건 왜일까요? 어느덧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외로운 세월 동안 제게 힘이 되어준 건 아들 재성이뿐이었습니다. 그런 재성이가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뒀다가 혹시라도 사업이 잘 풀리지 않으면 어떡할까 너무 걱정이 돼서 몇 차례 아들을 말려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제 걱정과는 다르게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이번엔 정말 제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하잖아요. 그런 결심에 찬 아들의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말릴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뒤 우리 아들은 하루하루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정신이 없어요. 하지만 뭔가 잘 풀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은근히 안도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힘들어도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이런 태도면 못 해낼 것도 없지. 그렇게 생각하며 묵묵히 아들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아들이 다급히 식당에 찾아오더군요. 한동안 바쁘다며 얼굴도 보기 힘들었던 아들이라 반가운 마음이 들었지만 곧 아들의 창백한 얼굴과 피곤해 찌든 눈빛을 보는 순간 모든 걸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했습니다. 엄마, 저 좀 도와주세요. 돈이 급하게 필요해요. 그 말의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좀 어려워졌어요. 근데 이번 고비만 넘기면 다시 괜찮아질 것 같아요. 다시는 이런 부탁 안 할게요. 이번 한 번만 믿어주세요. 아들이 간절하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의 요구를 쉽게 받아줄 수 없었습니다. 재성아, 엄마도 돈이 많지 않아. 이 식당도 겨우겨우 돌아가고 있는 거야. 엄마가 어떻게 그런 큰 돈을 마련하겠니?
그 말을 하는 제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정말 아들을 돕고 싶었지만 제 형편으로는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아들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곤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큰 소리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그래도 이 정도 장사되면 잘 되는 편이잖아요. 평생 장사하셨는데 그 정도 돈도 없으세요? 다른 부모님들은 빚을 내서라도 자식들을 도와주려 하는데 엄마는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돈을 안 빌려주는 게 너무한 건가요? 평생을 아들 하나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돈을 안 빌려준다고 나쁜 부모라는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엄마, 이렇게 거절하실 거면 차라리 저랑 연을 끊으세요. 자식이 돈 좀 빌려달라는데 그것도 못 해주는 게 부모인가요? 아들이 그렇게 말하고 식당 문을 나가는 모습을 보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한숨도 오지 않더군요. 내가 아들을 잘못 키운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냉정했던 걸까? 후회와 자책이 머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 남는 게 무서웠습니다. 남편도 먼저 세상을 떠났고 평생 일만 하느라 친구도 없는 제게 우리 아들마저 등을 돌리면 정말 세상에 혼자 남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고심 끝에 돈을 빌려줬습니다. 이번만이야. 2번 다시는 안 돼. 그렇게 스스로 다짐하며 아들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달 뒤 아들이 똑같은 이유로 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엄마,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제발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아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말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이 너무 괘씸했어요. 재성아, 저번에 빌려간 돈도 아직 하나도 안 갚았잖니? 그런데 또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엄마는 어떻게 하라는 거니? 제 말에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로 한참을 침묵하더니 마치 결심이라도 한 듯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번에 빌려주신 돈이랑 이번에 도와주시는 것까지 다 합쳐서 차용증을 쓸게요. 만약 차용증대로 갚지 않으면 그때는 절 신고하셔도 좋아요. 제발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그 말을 듣고 있으니 순간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너무 괘씸하기도 했지만 얼마나 급했으면 엄마 앞에서 이렇게 애원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용증대로 갚지 않으면 신고해도 좋다는 말을 들으니 이번에는 정말 갚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다시는 이런 일로 엄마를 힘들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결국 저는 또다시 아들에게 돈을 건네주고 말았습니다. 마음속 깊이 불안한 예감이 밀려왔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을 한 번만 더 믿어보자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큰 실수였습니다. 예상대로 연락도 끊겼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식당에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그 말을 매일같이 떠올리며 후회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1년 만에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돈을 빌려가 놓고 어떻게 된 게 그동안 연락 한 번 없었냐고 따끔하게 질책을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제 아들이니 걱정부터 앞서더군요. 재성아, 요새 밥은 먹고 다니니? 잠깐만 있어. 엄마가 따뜻한 밥 한 그릇 차려줄게. 상을 준비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 어떻게 된 거야?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좋겠어.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느리가
제 말에 대답하더군요. 어머님, 저희가 일부러 안 갚은 건 아니에요. 꼭 갚을게요. 그런데 지금은 재성 씨가 다시 취직을 하려고 해도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신입사원으로 들어오기엔 나이가 많다며 어딜 가든 거절만 당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미웠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아들이 걱정부터 되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엄마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찾아온 거야? 저희가 어머님 가게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열심히 일하고 어머님께 월급 받으면서 조금씩 갚아 나갈게요. 제발 저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며느리의 간절한 말을 들으니 가슴이 먹먹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게에는 이미 수십 년을 함께한 직원 두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저에게는 가족 같은 존재였어요. 만약 아들과 며느리를 가게 직원으로 쓰려면 그분들을 해고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너희를 가게 직원으로 쓰려면 같이 일하던 두 분을 내보내야 하는데 엄마는 그럴 수 없어. 그분들은 엄마한테 직원,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분들이야. 재성이 너도 잘 알지 않니? 제 말에 아들은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도 정말 큰 용기 내서 이렇게 엄마 앞에 온 거예요. 저도 다 알아요. 이런 부탁하면 엄마가 얼마나 곤란한지. 하지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해서 반드시 빌린 돈도 갚고 다시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쉽게 결정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분들한테는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내보낼 수 있겠니? 엄마한테 며칠만 시간을 줘. 엄마가 충분히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을 줄게. 며칠 밤을 뒤척인 끝에 결국 직원 두 분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가게가 한산할 때 두 분을 조심스럽게 부르고 마음을 다잡고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사실 제 아들과 며느리가 가게에서 일을 배워보고 싶다고 해서요. 그런데 두 분이 계신 상태로는 어려워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 말에 두 분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더니 한 분이 먼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희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만둘 때가 된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족부터 챙기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만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위해 일부러 그런 말을 한다는 걸 알기에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제가 퇴직금은 꼭 더 챙겨 드릴게요. 두 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사장님. 그동안 좋은 사장님 만나서 잘 지냈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작별을 나눴습니다. 가게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는 날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가게에 첫 출근을 하기로 한 날, 저는 새벽부터 주방을 정리하며 아들과 며느리가 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출근 시간인 새벽 4시가 되어도 아들과 며느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초조함은 커졌습니다. 5시, 6시가 되어도 그들은 나타나지도 않고 전화도 받질 않았습니다. 설마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하는 걱정과 대체 왜 이러는 걸까? 하는 답답함이 뒤섞였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기다릴 여유조차 없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때문에 원래 일하던 직원 두 분이 떠나고 나니 혼자서 주방과 홀을 오가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속으로 수없이 한숨을 쉬며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라는 생각만 가득했어요. 결국 오전 10시가 넘어서야 아들과 며느리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더군요.
지각을 하고도 느릿느릿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 제 안에 쌓였던 실망과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지금이 도대체 몇 시야? 제가 다그치자 아들은 대답 대신 한숨을 쉬고 며느리는 어색하게 웃으며 죄송해요. 처음이라 좀 늦었어요. 라며 뻔뻔하게 대답을 하더군요. 처음이라 늦었다고? 처음이면 더 일찍 나올 생각을 해야지. 아들과 며느리의 경우 없는 태도에 제 화는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갑자기 버럭 소리를 치기 시작하더군요. 엄마, 아니 왜 자꾸 화를 내세요?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아들의 짜증 섞인 말에 순간적으로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처음이라 일을 잘 못할 수는 있어도 출근 시간은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장사가 장난이야? 참아왔던 화가 터져 나왔습니다. 내일부터 제대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도 이해 못 해주세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말문이 막히고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결국 그날 식당은 온종일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손님들 앞에서는 서로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쌓일 대로 쌓인 감정들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폭발하려는 감정을 꾹 눌러 담으며 오늘 하루가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바랬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에 출근하기로 했던 아들과 며느리가 6시에 나오면 그나마 다행이었고 8시가 넘어서야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새벽에 혼자 주방과 홀을 오가며 허둥지둥 일을 하고 있을 때 아직도 편하게 잠들어 있을 거란 생각에 계속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결국 참다 못해 재성이에게 다시 한번 따져 물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성실하지 못해서 대체 그동안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했던 거니? 그러자 오히려 아들이 짜증을 내며 받아쳤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자꾸 지난 얘기를 들추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시 한번 가슴이 쪼개지는 듯 했습니다. 괜히 아들을 도와주려 했다가 이런 뻔뻔하고 경우 없는 말을 듣게 되는 것 같아 너무 억울하고 서러웠습니다. 내일이면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봤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실수와 다툼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쭈그려 앉아 물건을 들어 올리는데 갑자기 허리에 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아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결국 그 자리에 쓰러지듯 주저앉아 버렸고 병원에 입원하고야 말았어요. 병실에 누워 있으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가게는 잘 돌아가고 있을까? 재성이와 며느리가 제대로 하고 있을까? 내가 없으면 분명 큰일 날 텐데. 그런 생각이 자꾸만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병실 문이 열리더니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과일을 한아름 들고 들어오더군요. 순간 놀라움과 반가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엄마, 허리는 좀 어떠세요? 아직도 많이 아프세요? 아들이 제 곁에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으며 묻더군요. 괜찮아. 엄마는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일 끝나고 많이 피곤할 텐데 병문안을 다 오고. 말을 다 잊기도 전에 며느리가 과일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님이 다치셨는데 저희가 안 올 순 없잖아요. 어머님이 걱정돼서 찾아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날 걱정해 주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들과 며느리는 매일같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음식이며 음료수며
양손 가득 사들고 들어올 때마다 제 마음이 조금씩 더 따뜻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엄마, 병원 밥 맛없지 않아요? 뭐라도 드시고 싶으면 말씀하세요. 다 사다 드릴게요. 아들이 그렇게 말하며 제 반응을 살피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기특하던지요. 됐다. 엄마는 여기 밥도 괜찮아. 너희가 이렇게 와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웃으며 대답했지만 내심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리고 퇴원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저녁, 평소처럼 아들과 며느리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왜인지 평소보다 훨씬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이렇게 허리를 다치셨는데 앞으로 가게 일을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참을 수 있어. 엄마가 가게에 있어야 일이 제대로 돌아갈 거 아니니. 그렇게 대답했더니 며느리가 곧바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그러시면 안 돼요. 한 번 다친 허리를 무리해서 쓰다가는 더 크게 다칠 수도 있어요. 지금 제대로 치료를 받으셔야 예전처럼 돌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 한구석이 찌릿했어요. 이렇게까지 내 걱정을 해주는구나. 너무나 기특하더라고요. 제가 잘 아는 한의원이 있어요. 정말 용하다고 소문이 다 났어요. 침 몇 번 맞으시면 훨씬 나아지실 거예요. 처음에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어디가 아프면 늘 파스만 붙여봤지. 한의원에서 침을 맞아본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알겠어.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런데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으니까 퇴원하고 좀 쉬었다 생각해 보자. 하지만 며느리는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하루라도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어머님 허리가 더 나빠지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미루시면 나중에 더 고생하실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있자니 괜히 설득되는 기분도 들더군요. 아직 다 낫지도 않았는데 괜히 무리하다 더 나빠지는 것보단 꾸준히 이어서 치료를 받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퇴원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퇴원 수속을 끝내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퇴원하시자마자 바로 한의원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제대로 치료를 받으셔야 허리가 하루라도 빨리 괜찮아질 거예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더니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다 알아봤어요. 거기 진짜 용하다고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도 맞장구를 치며 환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결국 저를 걱정해주는 아들과 며느리의 마음을 모른 척 할 순 없을 것 같아 처음으로 침을 맞아보기로 하고 한의원에 들렀다. 집에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퇴원 수속을 끝내고 병원 로비로 내려오던 길,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고개를 돌리니 최 씨 아저씨가 서 있었습니다. 30년째 제 가게를 찾아주는 단골 손님이었어요. 아니, 최 씨 아저씨, 여긴 웬일이세요? 제가 물으니 최 씨 아저씨가 잠시 멈칫하며 재성이와 며느리를 힐끗 쳐다보더군요. 그런데 그 눈빛이 이상하게도 날카로웠어요. 입원하셨다고 해서 병문안 가려던 길이었는데 벌써 퇴원이신가 봐요? 제가 한 발 늦었네요. 저는 민망한 마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병문안까지 오시려고 하셨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크게 다친 건 아니라 금방 퇴원했어요. 그때 며느리가 웃으며 나섰습니다. 죄송한데 저희가 지금 한의원에 예약을 해놔서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말씀은 다 끝나셨나요? 그 순간 최 씨 아저씨의 눈빛이
차갑게 바뀌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볼 때마다 어딘가 경계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아, 그래요? 한의원에 가시는 길이구나. 몸조리 잘하셔야 해요.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최 씨 아저씨가 걱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렇게 걱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도 항상 건강 잘 챙기세요. 최 씨 아저씨는 자리를 떠나기 전 제 연락처를 물어보셨어요. 제가 사장님 전화번호가 없어서 어디 입원하셨는지 수소문하느라 좀 애를 먹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연락처라도 하나 받아 놓을게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너무 죄송했어요. 제가 저희 가게 30년 단골 손님께 연락처도 하나 안 드렸었나 보네요. 휴대폰 번호를 알려드리고 최 씨 아저씨와 인사를 나눈 뒤 아들과 며느리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차가 시내를 벗어나 고속도로에 들어서더군요. 저는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재성아, 한의원이 어디 있는데 이렇게 고속도로까지 타는 거야? 제가 물으니 재성이는 거울을 힐끗 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한의원이 민정이 고향 근처에 있어요. 2시간 정도만 가면 금방 도착해요. 거기 진짜 용한 데라니까요. 며느리가 옆에서 밝게 웃으며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니, 가시는 길이 경치도 참 좋을 거예요. 가는 길에 드라이브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같이 즐겁게 다녀와요. 아들과 며느리가 데려간다던 한의원이 그렇게 멀리 있는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안 간다고 할 걸 하는 후회가 조금 들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한동안 병실에만 있었는데 오랜만에 바깥 공기를 쐬며 드라이브도 한다니 기대가 되기도 했어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푸른 산과 들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잔잔한 산과 나무들, 그리고 드문드문 보이는 작은 마을들도 스쳐 지나갔어요. 조금씩 마음이 들뜨는 걸 느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먼 길을 나선 것도,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드라이브를 하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차 안에 있는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점점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며칠 동안 계속 누워 있었던 탓인지 몸이 쉽게 지치더라고요. 그런 제 표정을 읽었는지 며느리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좀 피곤하시죠? 근처 휴게소에 들러서 몸도 좀 풀고 간단히 뭐라도 먹고 가요. 휴게소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니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바람이 차갑긴 했지만 그래도 시원한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어요. 그러곤 휴게소 식당에서 간단히 식사를 해결했어요. 식사를 끝나갈 때쯤 아들과 며느리가 커피를 사오겠다며 잠시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하더군요. 어머니, 저희가 커피 좀 사올게요. 잠시 여기 앉아 계세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녀와라. 난 여기서 잠시 쉬고 있을게. 아들과 며느리가 커피를 사러 간 동안 휴게소의 분주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혼자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들을 챙기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트럭 운전사들이 휴식을 취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커피집에 줄이 긴지 아들과 며느리가 생각보다 금방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휴대폰을 꺼내 들어 시간을 확인하려는데 최 씨 아저씨로부터 한 통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사장님, 꼭 아드님과 며느리분이 안 계실 때 이 문자를 보셔야 해요. 그 첫 문장의 순간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문자를 한 글자씩 천천히 읽어 내려가는데 제 손이 저도 모르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자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며칠 전 식당에 갔더니 사장님이 안 계시더군요. 아드님께 물어보니 사장님이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말을 하더군요. 식사를 끝내고 계산을 하러 가다가 우연히 아드님과 며느리분이 주방에서 나누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사장님께서 꼭 아들과 며느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아셔야 할 것 같아서 바로 녹음을 했습니다. 꼭 아들과 며느리가 없을 때 확인하셔야 합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녹음 파일이라니 어떤 내용이길래 녹음 파일까지 보내신 거지? 라는 생각과 함께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평생 믿고 의지해온 내 자식이, 내 며느리가 도대체 어떤 대화를 나눴길래 이런 걸 보내온 걸까 싶었습니다. 손이 떨려 녹음 파일을 누르기가 어려웠습니다. 심호흡을 몇 번이나 하고 나서야 재생 버튼을 누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들려온 목소리는 재성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아, 진짜 이 가게 일 지겹고 재미도 없고 너무 하기 싫다. 이런 거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거야? 그 말이 들리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고지어 며느리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원래부터 가게 일은 배울 생각도 없었잖아. 돈 갚을 생각도 없었던 거고.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제가 뭘 들은 건가 싶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도대체 제가 가게를 비운 사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 후로도 이어지는 대화는 저를 더욱 큰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가게랑 건물을 뺏어와야 돼. 늙어 죽기 전까지 기다릴 순 없잖아. 며느리의 차가운 말투가 들리자마자 제 머릿속에서는 며느리와의 모든 대화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를 걱정해주고 다독이던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혹시 다른 좋은 생각이라도 있어? 재성이가 묻자 며느리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알아둔 정신병원이 있어. 이미 어머님 치매 걸렸다고 얘기도 다 해놨고 거기 가둬두면 진짜 아무도 못 찾을 거야. 확실해. 괜히 잘못 가뒀다가 우리가 피해볼 수도 있으니 진짜 확실하게 해야 돼. 여보 걱정하지 마. 거긴 어머니 말고도 자식들이 버린 부모들이 한 트럭이야. 그 순간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 내가 사랑을 주며 보듬었던 며느리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어떻게든 숨을 크게 들이쉬어 보려 했지만 호흡은 계속 가빠져 왔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런 말을, 이런 짓을 벌일 수 있는 걸까? 녹음 파일 속 아들과 며느리의 말은 마치 비수처럼 제 가슴을 파헤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님 커피 가져왔어요. 며느리가 밝게 웃으며 커피를 내밀었지만 그 손길조차 낯설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고마워, 잘 마실게. 떨리는 목소리가 티나지 않게 애써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무심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제 출발하면 도착할 때까지 화장실 못 가실 텐데 괜찮으세요? 저는 긴장돼서 쿵쾅거리는 심장을 최대한 진정시키며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난 괜찮아. 너희 없을 때 미리 다녀왔어.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나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잠깐 볼일 좀 보고 올게요. 며느리도 곧바로 따라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도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앞에서 잠시만 기다리고 계세요. 그들이 화장실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 순간이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내 인생을 이렇게 끝낼 순 없어. 저는 주위를 다급히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고속버스에 타기 시작하는 관광객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달려 고속버스에 무작정 올라탔습니다. 승객들은 다들 지정된 자리를 찾아 앉는 중이었고, 저는 비어있는 자리에 조용히 앉아 숨을 고르며 가방을 꼭 붙들었습니다. 심장이 요동치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운전기사가 승객 수를 확인하러 차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곤 이내 제 자리를 향해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누구세요? 왜 여기 타고 계신 거예요? 명단에 없으신데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아들 며느리로부터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에 저는 간절한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기사님, 가시는 길에 아무데나 내려주세요. 부탁입니다. 돈은 얼마든 드릴 테니 제발 좀 도와주세요. 운전기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럴 순 없습니다. 할머니, 안 내리시고 계속 여기 계시면 제가 출발을 못해요. 그러면 다른 분들이 피해를 봅니다. 죄송하지만 내려주세요. 운전기사의 단호한 말에 저는 더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정말 급한 사정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잠시만 제 이야기 좀 들어줄 수 있어요? 제발요. 운전기사는 한숨을 쉬며 그럼 바쁘니까 도대체 무슨 사정인지 짧게 말씀해 보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녹음 파일과 문자 내용을 포함해 지금 제 생명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운전기사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지만 제 떨리는 손과 간절한 눈빛을 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는 길에 마을이 보이면 내려드릴 테니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하세요. 저는 목적지까지 운전을 해야 돼서 그 이상은 도와드릴 수 없어요. 운전기사는 다시 운전석으로 돌아갔고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도망쳐야만 하는 제 처지가 비참하고 서글펐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돈이 뭐길래 내 아들이 이런 끔찍한 짓을 벌이는 걸까? 끊임없는 자책과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리던 버스는 어느 시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운전기사는 제가 내릴 곳을 알려주며 말했습니다. 이쯤 왔으면 아들과 며느리가 할머니를 못 찾을 겁니다. 하지만 손님들이 있어서 제가 직접 도와드리긴 어렵습니다. 꼭 경찰서부터 가세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연신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마을 경찰서로 발걸음을 옮긴 저는 경찰관에게 자초지종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제 말을 조심스레 듣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할머니의 이야기는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사실인지 아들과 며느리가 진짜 그런 계획을 세웠는지는 저희도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그들은 사건을 제 주소지 근처 경찰서로 이관하겠다고 말하며 오늘 밤 지낼 곳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고 경찰은 직접 근처 여인숙 잡는 것까지 친절히 도와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제 경찰관이 찾아와 제가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티켓을 끊는 것까지 도와주더군요. 저는 경찰관의 도움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하며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다시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집에 도착하면 아들과 며느리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순간 저는 저에게 아들과 며느리의 계획을 알려줬던 최 씨 아저씨가 떠올랐습니다. 아저씨, 저 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려요. 아이고 사장님, 연락이 없어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지금 어디 계신 겁니까? 아들이랑 며느리랑
같이 있는 건 아니시죠? 최 씨 아저씨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고 정신이 없어서 어제는 연락을 못 드렸어요. 저희 집에 가면 분명 아들과 며느리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실례가 안 된다면 아저씨 댁에서 신세 좀 질 수 있을까요? 제 간곡한 부탁을 들은 최 씨 아저씨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습니다. 그럼요. 걱정 말고 오세요. 제가 뭐든지 도와드릴게요. 최 씨 아저씨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몇 번이고 인사를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부터 전 최 씨 아저씨의 집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준다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안심이 되었어요. 그리고 최 씨 아저씨의 도움으로 변호사도 소개받을 수 있었어요. 변호사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하자 변호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반드시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증거가 있으니 걱정 마세요.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게요. 변호사의 확신 어린 목소리를 들으니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며칠 뒤엔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방문해 제가 겪었던 일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나눴던 대화, 그들의 계획, 그리고 제가 느낀 공포까지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제 진술을 꼼꼼히 기록하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신청하신 신변보호 요청도 바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겨우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이 사실을 알고 분노하며 나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리진 않을까 두려웠어요. 경찰이 제게 신변보호를 위한 긴급 연락망과 위급 상황에서 사용할 위치, 추적기가 포함된 기기를 제공해 줬지만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최 씨 아저씨의 집에서 계속 머물렀습니다. 혹시 모를 끔찍한 일이 생길까봐 너무 두려웠고 끔찍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일찍 눈을 뜨면 문득 들리는 작은 소리에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찾아와 문을 두드릴까, 아들과 며느리가 다시 나에게 못된 짓을 저지르는 걸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들의 차가운 말투와 표정이 떠오를 때마다 손끝이 저리고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차마 밤에 혼자 불을 끄고 잘 수 없을 만큼 공포는 집요하게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게 불안하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며 소송 준비에 전념했고 드디어 기다리던 재판 당일이 찾아왔습니다. 법정에 들어서기 전부터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법정 문을 열기 전 한참 동안 복도에서 숨을 고르며 마음을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제가 본 것은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정작 피해자인 저는 심장이 떨리고 손발이 차가워질 정도로 괴로웠는데 그들은 놀랍게도 냉정하고 차분했습니다. 아들은 변호사와 대화를 나누며 미소를 짓고 있었고 며느리는 단정한 차림으로 의자에 앉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그 태도에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녹음 파일 속에 그 무서운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들이 바로 저들이고, 저를 납치해 외딴 정신병원에 감금시키려 했던 사람들이 바로 저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 걸까?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되면서도 녹음 파일 속 한마디 한마디가 다시 귀를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법정의 공기가 차가운지 아니면 내 가슴 속이 얼어붙은 건지 알 수 없을 만큼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 와중에 재판이 시작되었고 아들은 변호사를 통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셔서 혼자만의 상상을 하시는 겁니다. 저희는 그런 계획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단지 한의원으로 가는 길이었을 뿐인데 오해가 생긴 겁니다. 모두 어머니의 망상일 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부모를 향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나를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으로 몰아가려는 아들의 태도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마치 나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금 그날의 공포와 배신감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꾹 참으며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변호사가 차분히 증거를 제출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녹음 파일을 들어보시죠.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자료입니다. 그 순간 법정 안에 아들과 며느리가 주고받은 대화가 생생히 울려 퍼졌습니다. 어차피 이 가게랑 이 건물 뺏으려고 들어온 거잖아. 저번에 빌렸던 돈으로 잘 먹고 잘 놀았지 뭐. 저 노인네가 죽어야 우리가 가게랑 건물을 가져올 텐데 이렇게 그냥 기다릴 순 없어. 그냥 정신병원에 가둬놓고 실종 처리해버리자. 녹음 파일이 끝나자 법정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제야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변호사도 더는 말을 잇질 못하더군요. 법정에서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약취 및 유인 혐의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이 읽히는 동안 드디어 모든 것이 해결됐다는 생각에 긴장이 풀리며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아들과 며느리가 구속되고 나서야 저는 다시 원래 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당 문은 도저히 열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평생 일했던 주방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절 해치기 위한 대화를 나눴다는 상상을 하니 도저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제 마음을 안정시킬 무언가가 필요했고, 저는 문화센터에 등록해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자도 제대로 모르고 붓을 쥐는 것도 어색했지만, 글씨를 쓰는 순간만큼은 모든 잡생각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집중해서 한 획씩 그을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에는 함께 서예를 배우는 사람들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시간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명절 당일 빼곤 쉬는 날도 없이 가게에만 있었는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니 너무 신나고 즐겁더군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시 혼자가 되면 어김없이 아들과 며느리의 행동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사실 재판이 끝나면 마음이 홀가분해질 줄 알았습니다. 법적으로는 모든 것이 정리됐고 제게 가해진 위협도 사라졌으니 이제는 마음의 짐도 덜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실형을 선고받는 순간 제가 느낀 감정은 기쁨도 안도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심장이 조여오는 것 같은 통증과 참을 수 없는 비참함이
밀려왔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끔찍한 짓을 벌여서 실형까지 선고받게 된 걸까? 아들과 며느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걸까 하늘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키운 아이가 감옥에 가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용서해 줄 마음은 없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제게 남긴 상처와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고 해도 그들이 벌인 짓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아이들을 원망하는 마음과 더불어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어딘가에서 내가 잘못했던 게 있을까? 어쩌면 아이들이 이렇게 된 게 내 탓일까? 라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떠오릅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답답한 건 이 모든 이야기를 주위 사람들에게 꺼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식들에게 이런 일을 당했다고 누군가에게 털어놓는다는 건 제게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들의 행복이 곧 내 행복이 되는 삶이라고 믿었는데 이런 결과는 제가 평생을 잘못 살아온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께 제 사연을 털어놓게 됐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제 슬픔과 고통을 이렇게 글로 쓰며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부디 제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힘내라는 작은 응원이라도 좋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제 남은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위로와 응원이 분명 제가 다시 일어설 힘이 되어줄 겁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영희 씨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종료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이 계시다면 마지막으로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2024년의 마지막 주말이 찾아왔습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면서 뜻깊고 즐거운 주말 보내셨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더욱 흥미진진한 영상으로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